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제주도에 오신 이렇게 조천호 박사님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고요. 저는 제주 시민기자, 시민언론 뉴탐사의 제주 시민기자 황용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립기상과학원에서 30년 동안 일을 했고요. 5년 전에 은퇴를 해서 그 후로는 이 기후 위기와 관련된 이런 글을 쓰는 작가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 제주에서 좀 근무를 하셨었다고 네.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 제주와의 인연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이거 국립기상과학원이 10년 전에 이쪽 서귀포로 이제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쭉 살고 올해 초까지 쭉 한 10년 좀 넘게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제주의 자연 환경 굉장히 행복하게 그렇게 누렸던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요. 제가 주로 이제 자전거 타고 제주를 분기에는 한 번 정도, 계절 바뀌면 한 번 정도씩 그렇게 뺑뺑 도는데, 지난 10여 년 동안, 아름다움도 많이 봤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이 제주의 해안이 어마어마하게 또 파괴되는 것도 아픔, 안타까움도 또 같이 갖고 있어요. 이게 기후위기 전문가로서 이렇게 볼 때 요즘에 계속 언론이나 이런데 기후위기 전문가, 네. 또 기후위기를 해결할, 네. 기후 정치의 해결사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보실 때 이제 지금의 한국 사회와 제주의 네. 지금 이 기후위기 진단을 좀 하신다면 상황을 평가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굉장히 뚜렷하죠. 우리가 이거를 이제 자연 변동성이 크다. 다시 말해서 이걸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자연 그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막 폭염이 있었다. 그다음에 뭐 홍수가 났다. 그게 이제 처음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100여 년 동안 관측 자료를 보게 되면 그런 일들이 다 있었어요. 다만 그러한 것이 어떤 추세를 갖고서 계속 자주 일어나고 점점 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는 있지만 하나하나 사건을 보게 되면 그래도 옛날에 다 있었던 것들이거든요. 네. 이런 지역을 우리가 탄력성이 좋은 지역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언론을 통해서 듣기로다가는 보통 어느 지역을 많이 듣냐?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미국 서부 해안들, 그 다음에 뭐 호주, 남유럽. 옛날에는 거기는 자연의 변동성이 작고, 그래서 아주 날씨가 좋고, 그래서 사람 살기 좋더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연 변동성이 작으니까, 이 인간에 의한 이 기후 변화가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한번 가뭄이 들면 뭐 수개월 동안 가뭄이 들고, 뭐 한번 산불이 붙었다면 수개월 동안 이런 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데는 워낙 자연의 변동성이 크니까 이게 기후변화인지 자연의 변동성인지 이게 잘 구별이 안 되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다 보면 이렇게 사회절이 뚜렷한 이 온대지방에 문명이 구축이 됐잖아요. 네. 이런 데서는 그렇게 어떤 자연현상 한 번이 생겼다라고 해서 이게 잘 무너지지가 않죠. 예전에 다 그래도 회복을 했던, 그래서 탄력성이 좋은 지역에 지금 대한민국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주로 언론에서 앞서 설명을 했던 그런 뭐 캘리포니아, 호주, 남유럽, 여기 이제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그런 기후위기를 많이 들어요. 네. 근데 실제로는 거기보다 더 심각한 거는 열대지방이거든요. 열대나 아열대 지방은 거기는 자연 변동성이 잦잖아요. 항상 덥고 뜨겁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가 지금 기후변화 시그널이 거기가 엄청나게 빠르게 일어나고, 그래서 네. 거기서는 이미 물 문제, 식량 문제 이런 것들이 이미 좀 심각한 상황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이 언론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잘 사는 그런 동네 이야기를 많이 듣지, 그렇게 어려운 쪽 그런 이야기를 많이 안 들으니까, 실제로다가는 좀 가난한 지역에서 이러한, 기후위기의 피해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탄력성이 제가 아까 회복 탄력성이 크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무슨 그런 호주에서 무슨 몇 개월 동안 가뭄, 네, 산불 산불. 몇 개월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정도가 됐다. 네. 그러면 이제 전 세계는 이제 거의 무너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의 기후변화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아마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정도의 단계가 10이라고 본다면 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우리가 그걸 굉장히 정량적으로 이야기하면 좀 그렇게는 안 돼. 우리가 그걸 이제 온도로 표현을 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체온을 갖고서 그 사람의 그 건강 상태를 이제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체온이 뭐 한 1도 정도 그 정상보다 좀 높다 그러면은 약간 머리가 띵하고 컨디션이 좀 안 좋거든요. 지금 우리가 1.1도 상승했거든요. 지구 평균 기온이. 네. 그래서 지금 지구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약간 지금 이제 그 위험성을 감지를 하는 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네. 우리가 체온이 정상보다 한 2도 이상 높다 그러면은 머리가 빠개지게 아프고 약간 몸살기도 있어서 어디 못 그렇죠. 돌아다녀요. 그 약 먹고 가서 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보통 이제 2도 이상부터는 좀 이제 심각한 상황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런데 체온이 정상보다 한 3도 이상 높다? 그 삶과 죽음을 오락가락하죠. 우리가 그래서 지구 평균 기온이 한 3도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거의 이제 문명의 붕괴로 들어가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도 추정을 합니다. 그럼 현재는 어쨌든 그 사람으로 치면 사람의 평균 온도에서 한 1도 정도, 한 1.1도. 그래서 약간 머리가 약간 띵한 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해롱한 느낌이네요. 그렇죠. 약간 컨디션이 약간 안 좋은 이런 상태. 물론 이게 지역적으로다가는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이미 이제 그렇게 뚜렷하게 기후 위기가 나타나는 곳들이 있어요. 그 자연 변동성이 작은 곳들. 네. 지구 전체로 봤었을 때는 약간 그냥 컨디션 안 좋은 그 상태.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한국에서 보면 지금 제주가 기후위기의 최전선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 그러니까 그 표현을 이제 쓰는 이유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주도가 가장 거기에서 이제 최전선이 되는 이유가 이 바다가 이제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사면이 바다죠. 섬이니까. 그런데 또 바다에서 또 삶을 영위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특히 해녀분들 그렇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육상하고 이 바다하고 이 생물이 이게 똑같은 여기서 그 온도의 변화가 일어났었을 때 똑같은 온도 변화라도 이 물속에서 그 변화가 우리 이 생물이 느끼기에 한 25배 정도 더 크게 느껴요. 지상에서 느끼는 것보다 물속이. 네네네. 그러니까 똑같은 차가운 온도라 해도 물속에 있으면 금방 얼어 죽잖아요. 그렇죠. 금방 저체온이 되면서 그게 그렇죠. 열을 그만큼 빨리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물이 그렇죠. 그런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다에서는 지금 아주 드라마틱하게 지금 이런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거기를 또 생활의 근거로 이제 삼고 있는 우리 해녀분들이 또 계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제주도는 한라산이 있는데, 한라산 이제 그 꼭대기에 그 추운 지역에 딱 맞는 그 식생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기온이 다 올라가는데 얘네들은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으면은 멸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구상나무가 뭐 썩어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도. 걔는 더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선선한 곳으로 올라갈 자리가 없으니까 결국 걔는 이제 소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제주가 우리나라 안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그 드라마틱하게 이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 지역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러한 제주에서 지금 그 제주도지사가 오형훈, 오형훈 민주당 제주도지사인데 오형훈 제주도지사가 계속 지금 뭐 하나 우주센터를 만들겠다, 비자림로를 밀겠다, 그리고 제2공항 들어보셨죠? 제2공항도 만들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수소 글로벌 허브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주도의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정말 이건 세계 추세에서도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이런 뭐 총선이라든가 뭐 이런 게 일어나면 우리나라의 정치가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을 갖다 싹 밀어내고 시멘트를 갖다 붓는 거. 맞아요. 그냥 그 수준에서 전혀 벗어나지를 못하는. 맞아요. 그래갖고 아마 시멘트를 다 부어야지 아마 이제 더 이상 불 데가 없어야지 아마 끝나는 이 정도 수준도. 그런데 실제로 이런 우리가 말하는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다 깨닫고 오히려 보존하고 보호를 하고, 특히 이번에 이제 그 IPCC 6차 보고서가 최근 보고서 유엔에 그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이 탄소를 줄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 재생에너지, 에너지 이 전환을 이제 바꾸는 것 만큼 더욱더 중요한 게 바로 이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요. 그걸 우리가 이제 자연 기반 해법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네. 보통 우리가 자연 기반 해법 그러면 나무를 많이 심어서 네. 나무가 이제 탄소를 갖다가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흡수를 흡수하니까.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다. 근데 그 효과는 그렇게 크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네. 그것도 물론 효과는 있기는 하지만 네. 실제는 이 토양이 네. 탄소를 잡는 능력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아, 그러니까 흙이 야, 그 시커먼 흙은 거 완전히 탄소 덩어리거든요. 아. 그걸 기름진 흙이라고 우리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바로 이제 그렇게 토양이 그렇게 기름지게 만드는 거, 네. 이게 이제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탄소를 잡는 능력이 굉장히 이게 능력이 커요. 아, 이 자연 네, 자체에서. 네. 그래서 이번에 IPCC 6차 보고서에서는 바로 그래서 이 자연 자체를 그렇게 이제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너뜨린 것이면 복원을 시켜라. 아, 그래서 결국 그 토양이 탄소를 잡는 능력을 갖다 키우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그런데, 거기를 계속 파괴를 시키고 시멘트를 갖다 붓겠다라고 하는 거. 결국 그렇게 되면, 결국 제주도가 갖고 있는 이 강점이라고 하는 건 이 자연인데, 그렇죠. 누가 시멘트 부어놓은 그거를 보겠다라고 여길 또 오겠으며, 그렇죠. 이건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도 엄청나게 이거는 역행하는 그러한 정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린 수소, 네. 그러니까 글로벌 허브라고 네. 하는 뭐 이러한 정책. 수소에 그렇게 집착을 하더라고요. 예, 수소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데, 네. 뭐, 그러면 그 네. 수소의 그 시장성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거는 뭐 계속 연구할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재생에너지가 과잉이 되었을 때 그 부분을 우리가 수소로 이제 환원을 시켜놨다가 이제 써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지만은 그 수소를 갖고서 지금 뭘 당장 한다? 이거는 이거는 좀 너무 앞서 나간 거리가 굉장히 먼 이야기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수소를 통한 그거를 뭐 우리가 뭐 꼭 가야 이게 우리가 가야 할 지향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뭐 네. 굉장히 뭐 가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네. 뭐 꼭 가야 하는 길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네. 말은 멋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다들 그렇게 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그러한 길이라고 하면 대체로 안 가는 게 맞습니다. 아, 네, 네. 네, 네. 실제로 작년 기준으로 2023년도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보았을 때 이제 전 세계에서 그 에너지를 이제 만든 양들이 나오는데 2023년도에 새로 만들어진 그 양 중에서 태양광이 400기가와트를 넘어요. 네. 네. 보통 우리가 1기가와트가 그 원전 그 한 돔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보면 네, 그게 네. 420. 그런데 이제 태양광은 간헐적으로 막 이게 에너지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한 5 정도를 나눠주면은 맞아요. 아, 네, 네. 420 중에 5를 나누면 실제 우리가 이제 네. 사용을 하는 그 사용량이 나오고요. 네. 풍력 같은 경우 한 120기가와트 정도를 만들어냈어요. 네. 그거는 한 3을 나눠주면은 맞아요. 아, 또 바람이 많이 불 때가 있고, 안 불 때가 그거는 있고. 이제 우리가 핵발전이나 석탄 발전소랑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 설치량하고 실제 이제 거기서 전력이 나오는 양은 여기는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통 설치량에 태양광은 5를 나누면 되고 이 풍력은 풍력은 3을 3을 나누면 되고.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 합친 게 한 520기가와트니까 거기서 한 4 정도를 나누면 그래도 뭐 한 100, 한 15, 한 4, 5를 나누면 얼마야? 500 중에 5 정도, 아까 제가 한 5 정도를 나눴으니까 네, 한 네, 100 네. 정도가 나오죠. 네, 네. 100 정도가 나와, 100기가와트 정도라고 이제 보면 되는 실제 사용량. 사용량. 네. 근데 원전을 작년에 새로 만든 게 한 5.5기가와트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과 풍력으로 엄청 크네요. 그렇죠. 설치량으로다가는 500기가와트가 넘고 실제로 생산하는 양은 최소한 100기가와트는 넘으니까 그럼 실제로 효율적인 부분에서도 핵발전소보다는 확실히 그 재생에너지로 가는 게.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많이 늘렸냐? 네. 그러면은 중국 이런 데 엄청 많이 늘렸고, 물론 뭐 서유럽 이런 데 네. 많이 했지만, 뭐 중국 사람들이 막 인류가 넘쳐서 기후위기를 네. 막겠더라고. 해갖고 저렇게 그렇죠. 재생에너지를 저렇게 많이 그렇죠. 늘려놨을 리가 네.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상업적으로다가 굉장히 그게 싸기 때문에 아. 시장에서 이미 그건 경쟁이 끝났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 이미 그래서 이미 2023년도로 이제 기준으로 해갖고 그것도 네. 2023년도로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풍력이나 태양광이 새로 짓는다라고 했을 땐 가장 싼 에너지가 이미 다 되어버렸어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세 나라는 아직까지도 핵발전소를 짓는 게 더 쌉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 재생에너지 쪽에 거의 투자를 안 하고, 뭐 재생에너지를 하는 거는 뭘 그냥 이상하다라고 끊임없이 정치와 언론에서 그렇게 욕들을 해대고 네, 저건 네.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다가 그럼 윤석열 정부는 어. 지금 핵발전소를 더 짓는 더 거니까요. 짓는다라고. 네. 그러면서 결국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재생에너지는 후진적인 이러한 나라가 되어버렸고, 지금 전 세계에서 태양광, 풍력, 이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력에서 한 30%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10% 미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금 떨어지고 있네요, 후진적인 후진이. 이런 상황에 지금 네.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음. 결국 그렇게 되는데 세상은 이렇게 뭐 이 원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많이 지금 생산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도대체 지금 정부 여당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진짜 원전 르네상스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디서 일어나는 건지 네, 네. 전 세계 그 어떤 자료를 봐도 그런 곳은 없어요. 그냥 우리 정부와 여당이 그냥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핵 카르텔들이 네. 그냥 지들끼리 핵마피아들이 정말 핵 마피아들이 지들끼리 하는 이야기들 일 뿐이지 네. 이 세상에 그 어떤 자료에도 이 원전 르네상스는 일어나고 있지는 않죠. 지금 물론 새로 짓고 있는 곳들이 있기는 해요. 중국이 굉장히 많이 짓습니다. 그다음에 그런데 물론 서양의 나라에서도 새로 짓는 곳들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폐쇄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도 지금 현재 전 세계 이 원전에 의한 이 핵 발전량이 이게 줄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그거 왜냐? 그게 바로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짓고 아. 이미 서구권에서 다 지게 줄이고 독일도 있는 지금 독일은 아예 문을 그냥 다 닫아버렸죠. 닫아버렸죠. 그래서 다 서구권에서는 이게 줄었지만 중국에서 그래서 계속 지어주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그 동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 자체도 그렇고 또 좀 많이 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시장은 중국, 러시아가 지금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런데 지금 이 서구권에서는 워낙 이게 이제 그 핵발전 이게 이제 확산이 안 되니까 네. 일본의 그 이제 원전 회사인 이제 도시바 그 그룹이 미국의 그 웨스팅하우스라고 하는 원전 네. 회사를 인수를 했죠. 근데 워낙 여기가 뭐 전혀 이게 이 서구권에서는 매출이 일어나질 않는군요. 매출이 이게 그러니까 뭐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니까 네. 결국 거기서 워낙 손해가 나서 지금 한번 포탈 한번 저 도시바 한번 쳐보세요. 그 웨스팅하우스를 인수를 했다가 네, 지금 네. 도시바가 그룹이 지금 해체가 될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 노트북 회사 도시바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네. 도시바. 네. 그 도시바가 지금 도시바가 없어지게 될 판이 됐는데 그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를 인수를 했다가 그 모양이 그렇군요.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시장이라고 주류 시장이라고 하면 뭐 미국, 유럽을 말하는 네. 그 주류 시장을 이야기를 하는데 네. 여기에서 핵발전은 지금 이미 이건 낙하를 하는 거. 그리고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는 바로 이제 중국, 러시아.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중국, 러시아하고 뭐 핵발전과 경쟁할 상대도 안 되고 우리가 거기를 들어갈 시장도 아니고 뭐 동유럽 조금 있고 맞습니다. 뭐 중동 좀 있고 뭐 한데 네, 네. 그것도 뭐 지난번에 뭐 작년 같은 경우 폴란드 들어가려고 하니까 우리나라 그 기술이 원천 기술이 웨스팅하우스가 자기네 거다 그 지적 재산권 그 문제를 걸고 들어와서 결국 폴란드 그 입찰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렸거든요 대한민국. 그래서 한마디로 뻘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이 핵 마피아들에 의해 갖고 굉장히 지금 이게 왜곡된 그런 시장의 상황이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게 이제 이렇게 줄어드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SMR이라고 하는 걸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소형 모듈 이제 원전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때까지는 갑자기 작은 원전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보통 우리가 기계라고 하는 거는 크게 만들려고 애쓰거든요. 네. 그 장비를 갖다가 그거 왜 그러냐 효율이 높아지거든요. 이게 용량을 크게 만들수록 이게 효율이 높아지는데 갑자기 네. 작게 만든다. 그럼 네.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그렇죠. 의미를 하거든요. 자, 근데 SMR 거기 M이 모듈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가 진짜 핵발전소를 짓는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막 가서 건설 공사를 해갖고 짓잖아요. 근데 이제 요걸 쬐끄맣게 만들면 이게 동네방네 다 이게 하나씩 갖다 꽂을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마을마다 꽂을 수 있다는 네, 거예요. 그렇게 네. 이제 쬐끄만 것들을 그래서 뭐 서울의 구별로 다 꽂고 제주도도 뭐 여기 동서남북으로 다 갖다 꽂고 온 동네에다가 아이고, 다 다 핵발전소가 있는 거예요, 동네가. 동네가. 네. 지금 그런 세상을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 모듈,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제 그렇게 찍어내듯이 짝짝짝 만들어갖고 가서 그냥 조립만 하게끔 되는.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수만 개의 SMR이 필요하거든요. 아이고. 그걸로 이제 기후위기를 대응하려면 정말 수만 개가 필요해요. 네.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갖고 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죠. 거기서는 그게 SMR을 갖다 지 동네에다가 지금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요. 누가 그거를 그렇죠. 들어오게 그걸 만들겠어요. 그럼 그 핵폐기물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핵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것도 망상의 지금 근거로 한 바로 그 SMR을 지금 또 거기에다가 지금 돈을 엄청나게 지금 꼬라박고들어 있거든요.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그것 또한 핵 마피아들의 둘러싸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의 그 큰 경수로라고 하는 그거 갖고 전혀 수출도 안 되고 뭐 하다 보니까 새로 만들어낸 말이 바로 SMR.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뭘 먹고 살고 있냐. 지금 우리 전자, 기계, 뭐 화공 이런 거를 먹고 사는데 물론 그거를 시작할 무렵에는 정부가 뭐 연구소도 만들고 그다음에 융자도 잘해주고 투자도 해주고 뭐 해갖고 다 그렇게 했는데 기업이 진짜는 쥐들이 다 연구소 만들고 뭐 해서 다 영업 활동하고 투자 자금 다 모아서 그렇게 사업을 해갖고 어찌됐든 그거 갖고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기술을. 근데 원전을 생각을 해보세요. 70년대 후반에 처음 이제 원전을 하나 만들어 놓고 지금 한 40년이 이제 지났는데 아직까지 얘네들은 지금 자기네들이 투자 자금을 모아갖고서 원전 만든다? 그런 경우 없어요. 항상 정부 보고 세금으로다가 그렇게 해갖고 만들고 그 다음에 어디 뭐 수출할 때도 뭐 융자해달라 그 다음에 그 나라 가서 로비를 해달라 뭐를 해달라 그 다음에 원자력 관련된 연구소들은 다 지금 수조 원 단위의 그 연구비를 갖다가 우리 세금으로 금액 자체가 다르잖아요. 아니 이거는 다른 산업들은 다 지가 알아서 이제 기업들이 알아서 이렇게 먹고 살고 다 하는데 얘는 아직까지도 나이 40이 넘은 놈이 지 엄마 아빠한테 투자 자금 달라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뭐 저기 뭐야 장소 달라 저기 뭐 점포 달라 점포 하나 좀 마련해달라 아직까지 징징거리는 그러다가 갑자기 SMR이라고 하는 이걸 들고 나온 거예요. 이건 갑자기 저기 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이제 앵앵 거리겠다라고 하는 그 소리거든요. 바로 이게 이제 현재 우리 정부의 그런 틀이고 여기에서 아까 우리 다시 이제 우리 오영훈 지사 이야기를 이제 돌아가고 이제 수소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까 이제 그 원전은 지금 현재 작년에 새로 만들어진 그 이제 재생에너지, 풍력하고 태양광 설치량 기준으로 해갖고 원전 같은 경우는 100분의 1밖에 되지가 않고요. 시장적으로. 수소는 얼마냐? 태양광 풍력에 10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거를 갖고 이 제주의 미래에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1000분의 1이라고요? 작년에 그러니까 이 수소로다가 만들어진 새로 만들어진 에너지의 양이 그렇게 그래서 이미 그런데 태양광 풍력은 이미 이건 지금 실용적으로 그다음에 값싸게 지금 돌고 있는데 이런 거는 내팽겨 두고 뚱한 거 또 투자하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연구비 투자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소는 그 인프라를 다시 구축해야 되죠. 그 수소를 보관하고 이런 그 엄청난 비용을 많이 꼬라박아가면서 그거를 지금 하겠다? 뭔가 이거는 굉장히 헛발질의 퇴행의 왜냐면은 우리가 이 태양광 풍력이 없다라고 하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지금 태양광 풍력이라고 하는 전 세계가 지금 이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특히나 제주도는 바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지금 실용적이고 지금 가격도 전 세계적으로 다 내려가고 이런 게 있는데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공공의 지역에다가 우리가 태양광과 풍력을 깔았다. 그러면 당연히 그 이건 그 지역에 다 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지역의 그 주민들의 생활 수준도 다 높일 수가 있고. 그런데 꼭 보면 지금 보면은 무슨 그런 수소를 한다, 핵발전을 한다. 그건 누군가 어떤 특정의 그런 기업이라든가 그런 어떤 자본이 이윤을 갖다 아주 빼먹으려고 하는. 그런데 이제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거는 태양광 그 에너지가 생산되는 단계는 기업에서는 별 재미가 없죠.
왜냐면은 동네 가서 그 이익을 다 이렇게 긁어 그렇죠. 모으기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대기업은 안 하죠. 이 자본은 이런 데다가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바로 우리 이제 시민들이 그렇게 뭐 협동조합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굉장히 이건 민주적인 에너지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면에서 좀 시민이 연대를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시민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에너지에 대해서는 태양광이 좀 되게 태양광이 가장 좋죠. 네. 태양광이 가장 풍력만 해도요, 이건 거대 기업들이 지금 다 보면은 다 대기업들이요. 대기업들이라는 네,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두산, 지금 SK. 공약을 봐도 음. 뭐 국힘 같은 데서 저 풍력을 굉장히 그 포인트를 두고 써놨거든요. 그거는 이제 기업들. 그 자본이 들어가서 그 이윤을 빼먹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데 보통 이 자본 입장에서는 태양광은 이 별로 그렇게 재밌지가 않아요. 이거 어떻게 그 온 동네 이게 흩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윤을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윤을 뽑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거 뭐 핵발전이나 석탄 발전소 지금 가스 발전소 이런 큼직큼직하게 거 빵, 하나 빵. 그렇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뭐 전력이 대한민국이 싸갖고 지금 뭐 한전이 뭐 적자가 났다 뭐가 났다. 그런데 민자 발전들 있잖아요. 네.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윤이 그냥 막 떨어져. 왜냐면 그 국가가 그런 이윤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사적인 이 자본들이 이윤을 갖다 뽑아내는 거는 그냥 철저하게 뽑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공적인 이런 우리 한전 이 자체는 그냥 적자로 다 몰아가고. 맞습니다. 나중에 이거 세금으로 막아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민영화로 넘겨버리고. 이거 결국 지금 다 이게 민자 발전들 다 그거 다 민영화 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그 민영화하면서 다 이윤 보장 지금 다 해준다라고 해놔. 지금 결국 수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그런 자본이 지금 이윤을 빼먹기 위해서 배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태양의 에너지로 가야 되고 이것이 바로 지역의 그러한 어떤 연대와 그 다음에 지역의 그러한 어떤 이윤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바로 민주적인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아니 그 기상과학자신데 이렇게 진짜 답답해 하시면서 이번에 어쨌든 녹색정의당에 그러면 진짜 이렇게 뒤에서 기업들이 쭉쭉쭉 정치를 통해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쭉쭉 뽑아 먹는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녹색정의당에서 이걸 어떻게 제도를 만들 수가 있나요? 저희는 기본적으로다가 이러한 그 노동이 없는 소득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고세율을 때리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그런 공공성을 바로 이제 우리가 이 공공의 이 세금을 통해 갖고 공공의 이 돈이 이게 많아야지만이 우리가 좀 가치 있는 일들 우리의 그다음에 공동체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들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결국 그런 것이 우리 이제 서민들의 그런 삶을 갖다 더욱더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노동이 없는 곳에 그러한 소득은 우리는 그러한 어떤 세금을 갖다가 그 요율을 높인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 초점이 되는 이유가 또 거기 있는 것입니다. 네네네. 근데 꼭 이렇게 좀 이렇게 정치를 하려고 하면 한국 사회에서 이제 양당 구조잖아요. 그럼 사실 약간 뭐 민주당이라도 들어가서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좀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가서 힘을 모아서 해내면 좋으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좀 힘이 상대적으로 없을 것 같은. 저는 전혀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시다시피 뭐 민주당에도 기후라고 하는 이러한 그 얘기 많이 하고 자기 정체성을 갖고 국회의원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있죠. 있지만 그렇지만 거기는 나름대로 이 거대한 이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고 아무리 자기의 정체성이 기후라 할지라도 그런 어떤 시스템 안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또 녹아 들어갈 수밖에 없는 또 현실이라는 건 또 있어요.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굳이 수많은 의제들 중에 그냥 하나로서 그 취급받는 그러한 당에 제가 가야 될 이유는 전 전혀 없다라고 제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요. 바로 녹색정의당은 이 기후 의제를 그래도 최선의 의제로 내세워서 가보겠다. 전 그래서 뭐 이건 제가 꼭 선택을 해야 돼 그러한 당이다. 이 세상에 이런 가치 있는 이러한 어떤 것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지지받은 것들 거의 없어요. 여성의 참정권? 그거 처음 시작할 때
여성들조차도 쟤네들 좀 왜 저러냐 저렇게 손치고 다 손가락질 받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와서 생각해보면 여성의 참정권 그 이상한 거더라고. 그놈이 미친놈이지만 그렇죠. 시작하던 단계는 그거 굉장히 이상한 거였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뭐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갖다가 더욱더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든다. 지금 뭐 이야기를 하면 뭐 그런 게 뭐가 어딨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이 진짜 좋은 나라가 됐다? 그럼 저 기후위기 극복하고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거. 당연히 그때는 녹색 정의당이 모든 정치 세력의 가장 중심부에 있을 것이다. 저는 이 믿음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저는 그럼 민주당 같은 데는 쳐다도 안 보고 바로 이 녹색 정의당을 올 수밖에 없죠. 아, 네네네. 되게, 네, 마음이 진짜 느껴지네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기후 유권자라는 표현을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SNS 같은데 프로필 사진도 예. 기후 유권자, 예. 뭐 이번엔 기후에 투표하겠습니다. 예.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네. 한마디 해주시죠. 이 기후 유권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시민단체에서 17,000명을 이제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고, 전문적인 이런 정치 전문가라든가 여론 전문가들이 이제 해서 봤더니, 굉장히 이 기후위기에 민감하고, 그 다음에 그 민감함을 그 정책을 보면서 이렇게 당을 투표했다는 사람이 이제 3명 중에는 1명이더라. 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렇게 나왔어요. 네. 이제 확실히 시민들의 체감은 확실히 높아졌죠. 네, 체감도 높아졌고, 네. 제가 이렇게 뭐 대중 강연, 그 책을 쓰고 대중 강연을 하는 게 2019년부터인데, 그 해마다 이게 이제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도 저 자신이 잘 인식은, 굉장히 저 자신도 그런 걸 느끼고 있고요. 근데 또 실제로 이게 그럼 정치적 힘이 됐느냐? 그건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와, 그래서 이게 저한테는 굉장한 지금 딜레마죠. 네. 네. 그 어떤 갭이 있어요. 네. 분명히 이 기후 유권자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이 토양이 굉장히 지금 기름져가고 넓혀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한데 이게 아직 씨앗이 정치적인 심어지고 힘으로 정치적인 힘으로 드러나도록 이 씨앗이 심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는 또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뭐 기후 유권자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프랑스의 사회학자인데 라트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녹색 계급이라고 하는, 보통 우리가 정치적 변혁을 하게 되면 어떤 계급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 어떤 가치를 모으게 되고 그 사람들이 함께 연대를 해서 이제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래서 오늘날 이 기후위기 시대에는 바로 이제 녹색의 계급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이제 나오면서 기후유권자, 이 녹색의 계급, 또 밤에 또 터덕터덕 집에 돌아가면서도 기후유권자, 녹색의 계급은 과연 어디 있는가? 그런데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굉장히 확산되고 기름져가는 이 토양은 보는데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거 제대로 씨앗이 되지를 못해갖고 이걸 아직 피지를 못한다. 그래서 정말 이건 녹색 정의당, 그 다음에 우리 기후 활동가들 모두 다 우리가 더욱더 지금 분발을 해야 될 때다. 우리는 분명 이거는 반드시 이 토양은 너무너무 좋은데 지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네. 거기까지 가는, 여기에는 우리의 지금 치열함이 지금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긴 시간 이렇게 함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